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름 휴가를 끝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근 2주 동안 있었던 큰 이슈들, 특히나 큰 매크로적인 이슈, 거기에 더불어서 바이오에 좀 중점을 둔 이슈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상 이번에는 좀 큰 틀에서 작게 가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이 매크로적인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서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핵심 이슈들을 토대로 투자 심리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서 좀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오 기술 테마 그리고 전략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 동안 나온 이슈죠.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사실상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S&P와 피치가 등급을 강등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2023년에 이미 무디스는 미국 신용등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이미 냈었던 것이라면 신용등급 강등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치 내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빅 A에서 1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부채와 재정 적자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파월이 금리 인하 절대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이오 투자자분들은, 국내 투자자분들은 다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국채 금리 상승이 예상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냐면, 이미 긴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고금리 기조를 과하게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장기금리가 상승을 함에 따라 파월의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면 오히려 그 부분은 땡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는 있어요. 이 지금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락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부분이 없는 거죠. 다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매크로적인 이슈 내에서도 바이오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리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 해외 빅파마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바이오 빅 이슈라고 하면 5월 13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약가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 전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명령까지 서명을 한 것까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환자들에게 최애국 처방약가를 제공한다고 서명을 한 것이 이 주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다른 나라,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혹은 그 이하로 낮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약가를 제일 싸게 하겠다. 미국이 약가 제일 싼 나라가 되길 난 만들겠다라고 서명을 한 거죠. 다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진전이 되기에 조금 어려운 게, 이미 옛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너무 소송을 많이 하니까 좀 무마가 됐었던 사례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30일 내 가격 인하 협상 요구를 한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PBM을 없애고 최고 가격으로 약의 중간 마진을 줄이고자 한다라고 언급한 것을 봐서 PBM사들, 유나이티드 헬스나 CVS 같은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빅파마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빅파마들이 행정명령 서명 직전에 약간이나 얘기 나왔을 때 급락했다가 지금 또 안정화된 모습이거든요. 다시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행정명령 서명한 후에는 오히려 계획이 너무 없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생각을 하자. 아직은 큰 의미가 없는 행정명령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보험청의 IRA 3차 약가 협상 지침 초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메디케어 파트 B가 처음으로 협상 대상에 포함이 된 게 조금 무서운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메디케어 파트 B는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투여되는 항암제나 주사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급락을 했었고요. 알테오젠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다만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은요. 아예 기존 약물과 효능 차이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효능 차이가 큰 SC 제형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건요. 기존에는 파트 D 약물만 협상 대상이었는데 지금 확장이 된 거죠. 그렇다라는 건 약가 인하 대상이 넓어진 것, 대상이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로슈와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빅파마들. 이런 기업들은 처방약 약가 인하가 시행이 되면 나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500억 달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굳이일 수 있는데 지금 관세나 약간이나 하지 말아달라고 어느 정도의 로비 겸사겸사 이렇게 투자를 크게 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이나를 이렇게 크게 해버리면 30%에서 80%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로슈가 나 투자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한 데에 있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세요. go ahead and do it.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가이나 정책 우리는 계속 추진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이 지속된다면 이 부분도 조금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내에 투자를 하기로 했던 정말 많은 기업들 존슨앤존슨, 머크, 릴리, 로슈 노바티스 이런 대형 기업들 있잖아요. 서머피셔까지 진짜 빅파마들은 다 투자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차츰차츰 안 한다고 해버리면 미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미국 내에 자금이 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나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은 한 발자국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약가이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빅파마들 주가가 안정화가 되었다는 것,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아직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미국의 약가인하 정책 및
행정명령 서명 모두 단기적인 하락을 겪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정황에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번 주는 조금 하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업별로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실적 그리고 이벤트, 라이선스 딜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전혀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지속적인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롤러코스터 꽉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미용 뷰티 기업들 이번 실적 시즌에 엄청나게 빛을 많이 보여줬어요. 일본 실적 시즌에서 기대치 상회를 한 기업들이 미용 뷰티 쪽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APR, 클래시스, 비올, 파마리서치, 코스맥스, 원텍, 실리콘2 등등 이 기업들이 다 너무 실적이 잘 나와버린 거죠. 미용기기나 이제 K-뷰티 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고 이 기업들 중에서도 혹은 그 외의 기업들 중에서도 2분기까지 거의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조금 추려보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면요. 4월에 되게 잘 나온 기업들이 이제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글로벌 텍스프리, 휴젤, 원텍 다 이런 기업들을 기준으로 볼 수 있겠고 비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미국 쪽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매년 실적 성장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나. 4월만 해도 이 기업들 다 수출입 데이터 혹은 예상치 굉장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2분기까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4월 의료관광 소비금액 현황만 봐도 전체 의료관광이 1,877억 원, 비복과는 1,034억 원으로 성장세가 어마무시합니다. 뷰티, 미용 쪽 이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입지를 어느 정도 갖게 되었고 글로벌 다양한 나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 중국, 미국, 일본 이런 기업들은 이제 당연하고 태국, 브라질, 남미 쪽 다 나가고 있으니까요. 뷰티, 미용 쪽 2분기 실적 시즌까지 계속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바이오죠. 그럼 바이오는 어떨까요? 무디스 신용 등급 강등 혹은 이제 바이오 쪽 약가이나 행정명령 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안정화된 상황이다. 그리고 바이오가 개별주 성향이 강해진 상황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마진율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중간 유통 마진을 하는 PBM사들이 없어지면 마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더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요즘에 조금 조용해요. 잠잠한데 미국 바이오가 아닌 유럽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 계약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니까 크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 일본 혹은 유럽 쪽 빅파마들이랑 계속해서 계약이 나오고 있고 수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미국 쪽이 잠깐 주춤한다고 해서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 기업인 ABL 바이오와 최근에 빅딜 체결한 GSK도 영국 기업인데 이 GSK도 추가적으로 보썸 하메슈티컬스랑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덴마크 기업인 노보노디스코도 셉터나랑 GLP-1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이오 쪽은 트렌드가 엄청 빠르게 변하진 않아요. 2년 정도는 최소 다 지속이 되거든요. 짧으면 2년, 길게는 3, 4년까지 지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특정 기술이나 특정 주제로 라이선스 계약, 빅딜이 많이 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2, 3년, 3, 4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리가켄 바이오 보세요. ADC가 핫했던 3, 4년 전, 4년 전과
동일하게 지금은 ADC가 더더욱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의 몸집도 훨씬 더 커졌다라는 점이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SC제형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 트렌드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술을 필두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 트렌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지금 투자나 신약 개발, 협업에 대해서 걱정을 할 부분은 없고요. 그냥 글로벌 핫 이슈가 있는 분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비만 치료제, FDA의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도 엄청난 핫 이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AI 오가노이드 쪽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봐야 되고, 혹은 이제 세포 단위로 분석을 하는 기업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가이나 그리고 PBM 배제 정책으로 인한 바이오시밀러, 혹은 이제 주말 동안 발표된 최초의 혈액 진단 알츠하이머 진단기 관련된 기업들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펌핑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지속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나오는 분야 있잖아요.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주는 BBB 셔틀 관련된 기업들, 혹은 이제 siRNA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ADC 이런 분야는요, 계속해서 딜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으니까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보셔도 올해 바이오는 공부 끝이다 설명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